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입니다. 김대현 시사평론가, 박창환 장한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총선이 이제 3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치권 모두 전의를 다지고 있고 신발끈을 동여매고 있죠. 하지만 키는 국민들이 역시 쥐고 있습니다. 민심의 향방 어떤지 살펴볼 텐데요. 자, 지난 결과, 그럼 과거의 세 번의 총선은 어땠을까? 좀 살펴보죠. 자, 일단 가장 최근 21대 총선에서는 국민들이 180석, 민주당에 큰 힘을 실어줬죠. 180대 103이었고요. 자, 수도권에서는 103석을 무려 민주당이 가져갔고요. 그리고 16석, 보수가 정말 수도권에서 맥을 못 추는 그런 선거였습니다. 20대 때는 82대 123, 전체 의석 순이었고요. 역시 수도권 지역에서도 122대 35로 압도적으로 민주당 계열 정당이 승리를 했습니다. 지난 19대 총선 때는 127대 65, 역시 민주당이 앞섰고 수도권에서 역시 압승을 거둔 그런 결과였습니다. 자, 지난 총선 결과들을 보면 물론 수도권 승리가 반드시 총선 승리로 이어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만 상당히 상징성을 갖고 있고 전체 의석수를 가늠하는 가늠자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것이 모두의 생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야 모두 수도권에 아주 집중하고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22대 총선에서는 과연 수도권이 갖는 힘이 어떨까? 전체 판세에 어떤 영향을 줄까? 김대현 평론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아직 시간 많이 있습니다만. 네, 1년도 안 남았지 않습니까? 사실은 네네. 네, 이미 이제 지방은 총선 체제로 이미 다 전환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아주 지겹도록 교차로에 다니다 보면 현수막이 얼마나 많이 걸려 있는지요. 예. 이건 사실 불법 현수막인데 치우지도 않고 네. 그래서 보니까 이제 불편도 국민이 좀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총선에서 수도권 표심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절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인구의 절반이 지금 수도권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 수도권에서 어떤 정당이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느냐가 결국은 과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는 그러니까 제일 정당이 될 수 있느냐의 어떤 키를 쥐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현재 서울이 49석, 경기가 59석, 그리고 인천이 13석, 합이 한 121석쯤 되는데요. 이 121석은 전체 국회의원, 지역구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전체 의석이 253석이니까 거의 절반에 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역대 총선도 그랬지만 다음 총선도 수도권에서 승리해야지만 그 정당이 결국은 승리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지역주의 성격이 아직도 좀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직 영남당, 호남당 이런 표현도 심심찮게 들리고 있는데 지역에 기반을 둔 정당이 지금 제1당, 제2당이 지금 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고착화되어 네. 있기 때문에 표를 결국은 얻어서 승패를 가를 수 있는 지역이 또한 수도권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념적으로 볼 때도 지금 수도권이 아무래도 이 어떤 보수를 대표하는 TK나 아니면 조금 진보적인 성향이 있는 호남 이에 반해서 중도적, 좀 안정적 지지층을 형성하고 있다는 평가까지 받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수도권 승자가 내년 총선에 승리를 가져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럼 현재 흐름을 본다면 내년 총선은 그럼 무엇이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인가? 결국 윤석열 정부가 집권 2년 차 집권 중반기를 맞아서 국민들이 그동안의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국정을 운영했는지에 대한 평가, 그러니까 중간 평가에 대한 이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정치 상황을 내년도 4월까지 계속 가져간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국민의힘이 수도권에서 한 30석에서 40석 정도, 사실 지난 총선보다는 조금 예. 늘어날 수 있겠지만 여전히 수도권에서 완패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예. 민주당 같은 경우는 한 70에서 80석 그 이상도 가능한데 그게 이제 그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10개월 동안 300일 동안 국정운영 평가에 대해서 국민에게 얼마만큼 더 많은 지지를 얻느냐 그에 따라서 결국은 내년 총선 결과가 갈라질 텐데 지금 이제 변수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없습니다. 딱히 지금 지난 총선 같은 경우도 제3당 위성 정당이 등장하고 했었는데 예. 이번 총선 같은 경우는 제3당의 등장 가능성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네. 결국은 공천 과정에서 얼마나 각 정당이 개혁적 인물들을 영입하는가 예. 또 새로운 인물이 과연 국민에게 어떤 평가를
받게 될 것인가 뭐 이런 정도의 성적표로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예. 자, 오늘 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취임 100일이라고 기자회견했는데 총선 관련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사심 없이 공천을 하겠다. 국민의힘도 상당히 벌써부터 총선에 신경을 쓰고 임하는 그런 모습인데 상대적으로 민주당은 느긋한 건지 아니면 경황이 없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박찬원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 지방선거 때도 뭐 분위기가 안 좋았었는데요. 네. 민주당이 경황도 없거니와 예. 믿는 구석이 있는 거죠. 지난 1년간의 윤석열 정부의 소위 30% 지지율이 고착화됐거든요. 예. 박스권에 갇혀버렸는데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다음 총선은 정권 심판론으로 갈 거다. 예. 이런 것들이 지금 민주당 내에 어떤 그 혁신의 동력이 살지 못하고 안이하게 이렇게 대응하는 그런 어떤 배경이 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사실은 여론조사만 놓고 보면 그간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여당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선거입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야당이 굉장히 좀 안이해져 있다. 심판론을 어떻게 되겠지 이런 마음들이 지금 민주당 내에 좀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속내에는 좀 깔려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사실은 민주당을 보는 국민들의 속내도 마음이 편치는 않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민주당 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내년 수도권 총선 결과 표심 과연 어느 당으로 무게가 실리는지 여론조사를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경기, 인천 먼저 서울 지역부터 보겠는데요. 내년에 4.10 4월 10일이죠. 총선 어느 정당에 투표하겠습니까? 물었을 때 일단 서울 한정으로 민주당이 35.1, 국민의힘 30.8입니다. 각 지역 들여다보면 종로, 용산, 중구 등에서는 30.8 똑같았고요. 자, 강남권에서는 35.6, 국민의힘이 앞섭니다. 민주당 31.6. 하지만 과거보다는 차이가 좀 많이 좁혀진 그런 모양새죠. 강서, 관악구로 서남권에서는 민주당이 36.8 앞서고 역시 동북권도 민주당이 앞섭니다. 자, 마포, 서대문 등 서부권에서도 민주당이 앞서고 강남권을 제외하고는 서울의 대부분 지역에서 민주당이 좀 앞서는 그런 모습. 지금 현재 여론은 그렇습니다. 자, 서울의 민심 살펴보면 그동안 선거 결과와 지켜봤을 때 박 교수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강남이 저렇게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 이게 약간 좀 의아스럽더라고요. 네. 뭐 사상 유례 없는 뭐 21대 네. 민주당이 진짜 180석이라고 하는 예. 사상 유례 없는 압승을 거뒀을 때와 지금 상황을 비교하는 건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지난 대선 지선과 지역이 또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거의 전 지역에서 여론조사를 보면 여권에 대한 어떤 심판론이 좀 우위에 있는 그런 분위기는 맞아요. 예. 근데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 국민의힘의 30, 민주당의 35.1 이렇게 놓고 보면 사실 전국하고 큰 차이는 없거든요. 네. 근데 서울이 조금 노령화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 그러니까 경기도로 지난 뭐 부동산 가격 폭등 시에 30, 40대 젊은 층들이 대거 경기도나 인천 쪽으로 이주를 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서울의 노령화 현상이 좀 뚜렷한 그런 측면들도 영향을 미친 것 같고. 표의 성격이 좀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예. 또 하나 이제 눈여겨봐야 될 지점이 이 민주당 지지층의 이완입니다. 그러니까는 사실은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에 대한 어떤 심판론에 동의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내가 왜 민주당을 찍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지 못하는 네. 또 지지층 내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그런 논의가 있다 보니까 그런 의견들이 있다 보니까 민주당 지지층이 아직 결집을 이뤄나지 못했어요. 네. 그런 점에서 지금 뭐 용산, 뭐 중구 이런 도심권하고 동남권에서 국민의힘의 우세는 사실 예견된 거고 이제 문제는 서남권이에요. 강서, 관악, 구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난 수십 년간 네. 이제 민주당의 아성과 같은 지역이었는데 이 지역이 여론조사에서 격차가 박빙까지 날 정도로 흔들리고 예.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 결국은 이런 그 심판론의 우위 속에서도 민주당 지지층의 이완이 좀 뚜렷하게 나타나는 텃밭일수록 그런 것이 더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네. 좀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서울에서 그러니까 사실 경기도에서는 그렇게 큰 걱정이 안 되는데 네. 서울 지역에서의 국회의원들은 지금 상당히 긴장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내부에서도 읽히는 것 같습니다. 네. 김대현 평론가님, 지금 서울도 사실 보면은 강남 민심이 국민의힘 입장에서 압도적이지 않은 게 좀 걱정스럽고 또 민주당도 서울에서 압승을 거둬야 되는데
뭐 아직 압도적인 우위 이거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양당 모두 빨간불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인데 내년 4월 어떻게 결과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여론조사는 조금 이르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국민적 관심도가 좀 낮다. 그래서 예. 이당 저당 별로 이렇게 선택하지 않고 이른바 무당층으로 남아 있는 이런 포션이 조금 좀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 그럼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거냐? 뭐 매년 총선 그때마다 지금 이 시점에 한 1년여를 남겨둔 시점에 여론조사를 하고 정당 지지율을 조사를 하면 무당층이 이렇게 한 30% 전후를 꼭 나왔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그걸 감안하더라도 어쨌든 현재 스코어상 보면 이 정권 심판, 중간 평가에 대한 이 어떤 프레임이랄까 일종의 이 국민적인 어떤 판단 이런 거는 예. 좀 어떻게 큰 흐름으로 좀 자리를 좀 잡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지난 역대 선거를 좀 보면 21대 총선 같은 경우는 심판론이 우세했던 선거였고요. 네. 그리고 20대 대선, 지난 대선인데 대선 때는 진영 대결이 있었고, 그리고 지난번 지방선거 같은 경우 이 서울시장 선거를 뭐 필두로 해서 인물론이 또 좌우했던 선거였습니다. 자, 이렇게 인물론과 또 심판론과 또 어떻게 보면 진영 대결이 이렇게 계속해서 로테이션 돼 가면서 돌아가는 선거가 이어지고 있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다시 심판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저는 이제 지금 제일 우리가 주목해 와야 할 것은 지금 이 여론조사와는 별개로 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매우 잘하고 있다와 매우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층, 그 이 두텁기가 얼마나 다른가. 사실 이건 이제 우리가 말하는 고정 지지층의 이 콘크리트 지지층이 얼마인가, 네. 반대하는 세력이 얼마인가를 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여론조사를 해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매우 잘한다는 한 25% 전후, 매우 못한다라고 하는 층은 한 45% 전후로 이렇게 예. 나타나고 있는 걸로 미루어 볼 때 사실은 국민의힘이 수도권, 특히 서울 선거에서 쉽지 않은데 다만 이제 내심 강남 4구를 포함해서 예를 들면 양천, 강서, 그다음에 용산, 마포까지 국민의힘에서 선전을 한다 그러면 예. 맥시멈 20석, 그러니까 수도권 서울 의석의 한 절반 정도를 달성하고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도 과반 정당이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네. 하는 이런 희망 섞인 전망도 있는데 사실은 이 표차가 크지 않더라도 이 고정 콘크리트 지지층이 얼마나 더 많이 갖고 있는가 예. 이제 이런 차이로 인해서 1% 격차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A 지역구에서 네. 48대 49로 민주당이 이겼다 그러면 민주당이 결국 승리한 걸로 귀결되기 네, 때문에 네. 그 총 투표수는 중요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이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뭐 민주당의 예를 들어서 이재명 당대표 리스크라든가 사법 리스크라든가 아니면 뭐 코인 문제 또 아니면 돈봉투 사건 뭐 이런 것들이 지금은 굉장히 크게 보일지 모르지만 10개월 남은 총선에서는 큰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예. 정당이 얼마나 개혁적 공천을 잘 단행하는가 또 당대표라든가 당의 지도부가 어떤 지도력을 발휘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예단하기 어렵습니다만 저는 뭐 개인적으로 본다 그러면 여전히 민주당이 서울에서 상당히 좀 무세한 결과를 낳지 예.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서울에 이어서 경기와 인천 민심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경기와 인천 지역에서도 역시 더불어민주당이 앞서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이 경기에서 30.6, 민주당이 37.4, 인천에서는 국민의힘 30.8, 민주당이 35.7인데 이례적으로 압승을 거뒀던 지난 총선과 비교하면 물론 지금 민주당이 5에서 한 7% 정도 경기 인천 지역에서 앞서고 있습니다만 당시 경기 지역에서 민주당이 12.8% 앞섰고요. 이번 조사에서는 6.8% 정도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또 인천 지역에서는 민주당이 지난 총선 때 14.6% 앞섰는데 지금 격차는 약 5% 정도가 나고 있습니다. 김대현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경기 인천 지역의 표심. 경기 인천 지역은 보수정당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서울보다 훨씬 더 어려운 지역입니다. 네. 실제로 국민의힘 내부의 이 정무, 선거 전략을 짜는 그런 인사들도 경기도 선거 어렵다. 거의 뭐 험지라고 불리는 완전히 험지다. 그죠? 네. 그러니까 북부권의 몇 개 지역을 제외하고는 네. 사실상 승리를 장담할 수 있는 지역이 거의 없다. 뭐 이렇게까지 토로를 할 정도인데 뭐 인천도 사실은 암울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냐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20대, 21대 총선 때 국민의힘은 제대로 된 인물을 영입하는 데 실패했고 예. 공천이 늘
파동으로 이어져서 사실은 공천이 아니라 사천이다라고 하는 그런 논란을 낳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잇따라 선거를 패배한 인물들이 정치에서 손을 떼거나 물갈이 되는 가능성이 높았고 예.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는 사실 객관적으로 볼 때 경쟁력이 좀 떨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혹평을 받는 인사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국민의힘이 내년에 있을 총선에서 경기 지역, 인천 지역에서 뭔가 승부를 한번 걸어보겠다라고 한다면 지금 있는 인물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인물로 한번 승부수를 띄워보는 이런 결단을 보여야 하는데 그런데 김기현 당대표 체제가 사실 지금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이 중심을 잡아서 이렇게 함께 움직이고 끌려가고 있고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예. 김기현 당대표의 지도력이 과연 내년 총선을 본인이 말한 것처럼 정말로 뭐 혁신 공천하고 사천을 없도록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그게 가능할까? 네. 그런 이 단일 대우를 형성해서 나갈 수 있을까? 이게 사실은 좀 의문이 되고 있고요. 오히려 저는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내부적으로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거는 대통령이 국정 운영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 가능성은 지금 낮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나름대로 자기 국정 철학을 가지고 이제 가고 있기 때문에 변화의 가능성이 적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경기와 인천 지역에서 조금 더 나은 성적을 얻으려면 결국은 기대하는 거는 민주당이 예를 들어서 친명과 비명 혹은 이 공천 과정에서 파열음이 일어서 호남계 기득권과 아니면 수도권 내 어떤 충돌 이런 양상을 빚어서 결국 내분으로 전개됐을 때 그에 대한 반사 이익을 좀 얻을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정도, 그런 정도가 좀 남아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예. 무당층, 뭐 부동층이라고도 하고 항상 선거 때마다 한 20, 30%, 서울도 그렇습니다만 경기 인천도 한 30% 가깝게 아직 지지 후보를 못 정했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경기 인천 지역의 좀 특성을 고려하면 박 교수님, 이 무당층은 좀 어떤 이슈에 움직일까요? 거의 지금 양당 모두 마음에 안 든다, 다 못하고 있다 이런 분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최근에 대선, 지선 뭐 투표율이 네. 특히 대선, 총선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었거든요. 예. 그런데 지난 지방선거 투표율이 좀 낮았습니다. 이번 국회의원 총선도 투표율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네. 봐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떤 소위 말해서 이쪽 싫으니까 이쪽. 차악을 선택하는 투표가 네네. 이루어졌다면 이번에는 차악마저도 투표하기 싫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정치 혐오가 일어날 가능성도 좀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예. 좀 그런 점에서 무당층을 끌어내기 위한 당내의 거대 양당의 혁신 경쟁이 지금까지는 사실 혁신 경쟁이 단 하나도 없거든요. 예. 영입 인사도 안 보이고 혁신 경쟁도 안 보입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무당층이 관심을 둘 만한 그런 이슈가 없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새로운 인물을 발굴하고 또 얼마나 많이 호소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내놓는지가 투표율을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느냐 여기과 관계될 텐데 투표율 말씀하셨는데 지난 21대 총선이 66%였고요. 네. 20대 총선이 58%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21대와 비교해서 그거보다 좀 떨어질 거라고 네, 저는 예상하시나요? 지난 대선 총선보다는 네네. 투표율이 떨어질 거라고 예. 예상을 해요. 그만큼 이 거대 양당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냉소가 예.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다. 네. 좀 이런 점을 지적 안 할 수가 없는데 쇄신 경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또 다르겠죠. 예. 특히나 인천 같은 경우 아까 이제 수도권에 비해서 수도권 중에서 인천이 조금 변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불출마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총선에서 송영길 전 대표의 이 돈봉투 파문이 네. 인천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의 이 소위 말하면 공천을 배제하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자, 그렇게 되면 소위 물갈이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 인천입니다. 네. 그리고 또 전통적으로 국민의힘이 또 조금 저력이 있는 지역이고 예, 이러다 예. 보니까 수도권에서 가장 치열한 승부가 펼쳐질 곳으로 본다면 좀 인천 지역이 아닐까 또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뭐 전국 선거의 바로미터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자, 지금 어쨌든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내년 총선 결과를 좌우할 여러 이슈들 현재 뭐 부딪히고 있는데요. 민심은 어떤 것에 주목하고 있을까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일단 정권 견제를 위해서 내년 총선에서는 야당 후보를 지지하겠다. 서울에서 42.2, 경기 인천이 42.7, 안정을 위해서 여당을 지지하겠다. 서울 31.9, 경기 인천 33.2, 34.6. 아까 김대현 평론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되면 정권 경제, 정권 심판론, 정권 중간 평가론이 좀 우세한 그런 프레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박 교수님, 용산에서는 윤 대통령에서는 좀 걱정이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국민의힘은 걱정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네. 관계자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총선 어떻게 치러야 될지 모르겠다. 뭐 이런 네.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특히 네네. 수도권에 있는 분들 그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정작 그렇게 큰 걱정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본인 선거 아니시니까 그러겠지만. 지난 그 대통령 선거 끝나고 당선 이후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론조사,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겠다. 네. 물론 이 말이 소위 말하면 소신 정치를 펼치겠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에 있어서는 정책 추진에 있어서 소위 그 국민과의 소통, 국민과의 설득 이런 거 없이 일방적인 정책 추진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30%대 지지율의 박스권에 갇혀 있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소위 대일 외교 측면이 그렇고 뭐 다른 부분도 있지만 자, 이러다 보니까 여당 내에서 이 과연 총선 이길 수 있을까 이런 불만이 많은데 문제는 그럼 여당에서 대통령을 어느 정도 컨트롤하고 좀 쓴소리를 할 수 있느냐? 예. 지금의 김기현 체제로는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용산의 여당이 끌려가고 있는 형국이에요. 자, 이런 형국이다 보니 이 구도가 어떤 그 대통령 중심으로 결국은 대통령제다 보니까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이 총선에 그대로 이번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여당이 그 부분을 굉장히 좀 우려하고 있는 그런 측면인 것 같습니다. 예. 걱정하고 있는 국민의힘. 국민의힘에서 걱정하는 가장 큰 시나리오는 오히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퇴다. 뭐 이런 아이러니컬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지난 대선의 연장선상으로 총선이 치러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이미 이제 한번 게임이 끝났지 않습니까? 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으로 이재명 당대표가 패배했고 민주당이 패배한 걸로 귀결됐습니다. 이게 이제 다시 한번 재격도를 한다 그러면 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당대표가 서로를 카운터 파트너로 인정을 해주고 또 네. 그게 결국은 어떤 뭐 경쟁, 그러니까 누가 잘하나요? 우위의 싸움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이게 비대칭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대선의 연장선상이 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국민의힘에서 걱정하는 건 진짜 걱정하는 거는 예. 이재명 당대표의 사퇴 여부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겠죠. 이게 솔직한 아마 예, 예. 심정일 겁니다. 그런데 그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뭐 국정운영을 끌어올리라고 주장을 한들 그게 먹히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주장을 하는 국민의힘 의원도 많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이 국회의원들을 보면 요즘 상당히 좀 몸을 사리거나 이 보신주의적 이 행동을 보이는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공천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괜히 저 모난돌에 정 맞는다고 튀는 행동을 가급적 자제하는 이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사실 네. 이런 그러니까 수동적인 자세가 정당 입장에서는 에너지를 갉아먹는 거기 때문에 예. 김기현 당대표는 답답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의 사퇴 문제는 저는 사퇴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예. 이재명식 정치는 내년에 있을 총선이 자신에 대한 평가, 이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승부를 걸 수 있는 하나의 무대다라고 이렇게 예. 인식을 하는 측면이 오히려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사실 지난 대선보다 훨씬 더 어려운 총선을 치를 수밖에 없는 거고 저는 이재명 당대표가 코너로 몰려서 결국 이 상대적으로 국민의힘보다 집권 여당보다 혁신 공천을 더 할 수 있다면 네. 그게 이제 승패의 어떤 중요한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